자, 그 다음 문제 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래 혈액검사 중 활동성 비형 간염인 경우에 맞는 것을 찾아 제시하고 근거를 설명하고 각 결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문제이죠. 일단 활동성 비형 간염인 경우에 맞는 거 검사 결과죠. 자, 그러면 설페이스냐 쭉 해서 보는데, 자, 6번은 2번이 되겠죠. 활동성 간염, 아까 있는 것처럼 그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설페이스, 코아, 그 다음에 코아의 안쪽인 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에 있는 항원에서 양성 발익이 나타나면 활동성 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이거는 국시기출이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설페이스 안티젠이 네거티브다. 그러면은 항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HBC 안티젠은 코아 안티젠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코아 안티젠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는 체내 바이러스 행내 항원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현재 감염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4번은 HBE 안티바디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코아 안쪽에 있는 E에서 어때요? 항체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다 지금 이제 끝났다는 것이고 감염력이 낮다라고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만성 활동성 간염 환자에게서 항원이 음성이 되고 항체가 양성이 되면 혈청 전환이 된 것으로 항바이러스 치료 중에 이것의 유무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활동성 간염을 갖다가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HBE 안티젠, 그것이 양성이 나왔을 때가 되겠고요. 7번 다음 지문을 읽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서술해 보시오. 자, 7번 문제는 간의 기능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간염의 지방간의 간경화의 간암을 갖다가 보는 파트여서 일단 해부생리에서 본 문제를 서비스로 한 문제 넣어드렸어요. 인체에서 가장 큰 셈인 간은 우상복부 횡격막 아래에 놓여 있다. 간은 지방을 유화시키고 지용성 바이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는 담즙을 생산하고 분비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담즙을 생산하고 분비를 하죠. 이 담즙의 중요 기능은 지방을 유화시키고 즉 소화되기 용이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지용성 바이타민의 흡수를 도와주죠. 또 위장간에서 흡수된 후부터 시작해서는 대표적인 간의 그 대사와 관련된 기능인 거죠. 탄수화물 대사, 단백 대사,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자, 위장간에서 흡수가 되는 간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운반되어 온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는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죠. 그래서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고 거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글루코즈로 전환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글루코즈로 전환이 되는데 글루코즈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포도당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한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 생긴 아미노산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글루코즈가 됐기 때문에 당이 만들어졌어. 당질 신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당질 신생.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 생긴, 자, 단백질이 돼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생긴 중요 영양소는 흡수가 되겠지만 나머지 찌꺼기는 대장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대장 내에 있는 세균하고 반응해서 바로 거기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암모니아는 되게 톡식한 물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방구 끼죠? 바로 그 암모니아가 되겠고요. 다시 혈액에 흡수가 된 암모니아는 간에 오게 되면 간에서 탈아미노 과정을, 즉 아미노 하나를 갖다가 지금 벗어버리는 건가 봐요. 그래서 탈아미노 작용을 통해서 유레아로 전환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중요한데 간은 이 탈아미노 작용을 통해서 유레아로 전환이 배출되겠죠. 즉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 뭐를 못하냐면은 암모니아를 유래로 전환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혈중에 암모니아 레벨이 올라가겠죠. 암모니아는 뇌세포에 거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억압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성 혼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각종 지혈 요소와 알부민, 프로스로민, 피브리노젠을 합성을 한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출혈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또한 거기 지금 나오는 탄수화물, 단백질사, 지방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간에 손상이 되게 되면은 쉽게 피로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간이 갖고 있는 기능 또 있죠. 지용성 바이타민과 철을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을 페리틴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재료를 갖다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지용성 바이타민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혈 요소를 만들지 못해서도 문제이지만 지용성 바이타민이 저장이 안 돼서 출혈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이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은 맥관 기능도 갖고 있죠. 간은 알다시피 시뻘겋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약 400cc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이자 또 거기에 쿠퍼셀이 존재해서 혈액을 따라서 인체를 갖다가 통해서 돌고 왔던 혈액들이 간을 지나면서 쿠퍼셀에서 나쁜 것은 이렇게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관줄의 인체를 보호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이거 외에도 간은 인체를 돌고 모든 호르몬하고 약물을 갖다가 대사하는 곳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대사. 그렇죠? 거기까지 해서 간의 중요 기능들을 같이 해서 봤고, 아까 아미노산만 잠깐 설명드렸는데 간은 중요한 알부민과 글로부린을 합성하는 기관인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알부민과 글로부린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방 쪽에서는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바로 합성되는 것이 바로 간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아서 제시를 하래요. 자, 간염 환자 간호중재. 이거 국시에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일단 침상 안정을 해줘요. 간의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뇌가 쉬어야 간도 쉬기 때문에 지금 급성기에 간에 염증이 생기면 뇌가 막 활동하면 간이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뇌가 쉬어야 간도 쉰다. 간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주고, 두 번째, 시기는 고단백 고칼로리 시기, 간 손상에 따른 영양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이겠고요. 자, 그런데 이 고단백에 관해서는 일단은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단백에 대한 거는 적절한 단백질이지 고단백은 아니겠고, 다만 이제 혈중의 암모니아 레벨이 올라간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단백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면도기나 칫솔 등 개인용품을 타인과 같이 쓰지 않아야 되겠죠?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겠고, 혈액과 티액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또 간성 혼소로 의식이 저하될 경우는 진정제를 투여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사이드레일을 올려줘야 되겠고, 변비를 예방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변비가 생기면은 대장에서 암모니아가 더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약물을 써가지고 배출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고, HBS 설페진에서 안티젠 항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안티젠이 항원의 양성이다. 아까 급성 감염이라 그랬었잖아요. 활동성 감염. 이럴 경우에는 혈액이 체액이 오염된 물건을 공동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황달, 소양증 긁지 않도록 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출혈 경약, 바이타민 K를 투약해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칫솔 사용해주고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좀 시끄럽죠? 침상 안정시켜주는 거 맞고요. 아까 단백 시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적당한 단백, 심하면 단백 제한.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하시오. 자, 앞에 있는 간의 기능을 본 것처럼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따와가지고서 췌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췌장은 시험 문제가 내분비 기능인가요? 그 소화 기능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췌장은 간 다음으로 큰 소화샘으로 위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회백색 장기이다. 췌장은 내분비 기능과 외물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으로 샘과 아리세포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탄수화물을 덱스트린과 말토즈로 분해하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즉 소화효소 세 가지를 분비한다는 거죠. 각각 첫 번째가 아밀라제, 두 번째가 라이페이즈, 세 번째가 트립신을 분비를 하고요. 자, 이러면서 이 췌장은요, 이런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데다가 또 췌장 안에서 이런 소화효소가 분비가 된 것이 활성화되게 되면 췌장 점막이 분해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주는 트립신 억제제가 있어서 트립신 억제제를 분비해서 보호를 해줘요. 또한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것에는 바이카보네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췌장염이 생긴 경우는 만성 알코올이다 또는 약물이다 또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췌장염인 경우는 이런 소화효소의 활성화가 췌장 내에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분비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트립신,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자기 점막이 다 자가 소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막이 흩어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자가 소화되게 되면 결국은 손상이 되면서 점막에다가 다 뚫고 나중에는 파괴돼가지고서 출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혈성 손상이 동반된다. 이때 이 출혈이 복강내 출혈이 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출혈 증상으로 왼쪽 옆구리가 푸르게 변하는 이런 사인도 있고, 또 배꼽 주위가 푸르게 변하는 사인도 생길 수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소화기 파트에서 그 충수염 증상을 찾는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 로브스윙 사인하고 그 다음에는 맥버니 포인트 리바운드 텐더니스요. 그 문제 나왔던 거에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그 증상이 바로 뭐냐면 췌장염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터널 징후, 왼쪽 옆구리가 푸른 색깔로 변했다는 건 뭐냐면 복강내 혈액이 많이 찬 거를 의미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꼽 주위로 푸른 색깔이 변한 거를 쿨란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강내에 지금 차있던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쿨란 징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나오는 췌장염 말고도 우리 오래 기출렸던 것 중에 보면 액토픽 프레그런스 있죠. 자궁의 임신 때도 자궁이 청공되면서 난관이 청공되면서 출혈되면서 이렇게 쿨란 사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췌장의 내분비선인 랑겔산선에서는, 그러니까 췌장은 지금 엔도크라인 기능인 외분비 기능과 엑소크라인 기능인 외분비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데, 내분비 기능은 랑겔산선에 있는 그 선에서 알파, 베타, 감마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세 가지를 분비하죠.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는 뭐를 분비하느냐? 글루카곤을,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감마에서는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죠. 그래서 각각 거기에 따른 중요 기능 갖다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당을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고, 소마토스타틴은 성장 호르몬 억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 스테로이드, 인슐린, 가스트린 같은 거의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혈당에 관여하는 글루카곤, 인슐린이 바로 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가 바로 관련되어 있겠고요. 급성 췌장염이 생겨도 고혈당이 생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췌장염이 생기면 중요한 샥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출혈성 샥, 또 하나는 고혈당성 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혈당이 왜 생기냐면, 알다시피 췌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다가 분비하는 이 랑겔산선은요, 근데 이 랑겔산선의 80%가 다 베타세포래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손상이 되면 결국은 그 80%를 차지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글루코즈를
글리코겐으로 전환 배설을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야 되겠다. 자, 10번 간경변증은 간의 섬유증과 소결절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질환이다. 다음을 읽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순서대로 답을 하라. A교사는 작년 치과 치료를 받으며 C형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숨이 차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증상이 생겨 병원을 방문한 결과 복수가 생겼으며 간경화로 진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C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감염으로 만성화되는 위험이 있고 간경화 위험도 있고 간암 발생 위험이 B형 간염보다 높죠. C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 무엇이고 진단 소견은 무엇이다. 시험 문제가 지금 A형, B형 각각 두세 번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C형도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혈액관리나 주사기 관리가 안 되면서 C형 간염 발생이 높고 결과적으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사망자가 많았던 해였었죠. 간염 경로는 B형하고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진단은 뭘로 갖고 진단을 하냐면 C형은 B형하고 동일해서 오염된 혈액과 체액을 통한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자세하게 보면은 수혈, 오염된 주사바늘, 오염된 혈액제제, 문란한 성적 접촉, 수직 감염이 되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진단은 이제 C 바이러스에 대해서 HCV RNA에서 양성이 나오죠. 균이 검출되면은 양성이 되고 균의 복제가 되었음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anti-HAC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발견됐는데 얘는 면역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안티바디란 말이 붙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자 검사에서 이거는 면역 항체 검사이죠. 감염 4주 내에 C형 간염의 항체를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 검사는 RIBA 검사를 하는데 C형 간염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 진단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CV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양을 측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항체는 발견되지만 면역을 갖다가 안티바디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럴 때 보통 우리가 C형 간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 C형 간염이 간 경화가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교사는 병원에서 아래 그림 같은 증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증상에 대한 사정 방법과 증상의 영어 명칭을 써보래요. 영어 명칭을 써도 영어 이름도 한국말로 써도 되고요. 자, 지금 뭐냐면 간성 혼수가 되게 되면은 간에 있는 뇌세포의 기능이 문제가 되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다가 가져서 이제 고정을 해라 하고 손목을 갖다가 고정하라고 했을 때 이 손목을 고정하지 못하고 이거를 떨어뜨렸다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거기 지금 두 가지로 만들어 드렸는데 기출되었던 문제에는 플래핑 트레머라고 그래요. 이렇게 떠는 증상이 있다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는 아스트레릭시스 해서 스테트릭시스는 고정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A가 붙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자세고담을 못함증, 자세검정 못함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간 떨림, 그래서 플래핑 트레머라고도 얘기를 하죠. 팔을 신전시켜 손목을 꺾으면서 손가락을 펴게 하면 빠르게 위아래로 떠는 증상인 진전 증상이 나타나고 암모니아 독성과 관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